자, 나셨네요. 세 번째 상품이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 PPL 하나만 딱 네, 더 하고 딱 갈게요. 음. 네. 이번에는요, 선풍기 선풍기. 보여주세요. 네. 네. 휴대용 근데 선풍기 지난번에 우리가 또 한번 광고한 적 네,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때는 그 탁산용을 네, 겸할 수 탁상용.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좋았어요.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거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회전도 네. 되거든요. 근데 이번 선풍기는 이제 모양도 그렇지만 일단 디자인이나 모양도 이쁘지만 귀여워. 아유, 어머, 죄송합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네. 이게요, 등치가 크잖아. 디자인도 이쁜데 이게 용량이 커요. 네. 요게 그 2000mAh가 들어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선풍기 1배 반 이상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선풍기의 디자인이 왜 필요하나 생각을 했는데, 귀여워. 이 디자인의 이 앞뒷면에 이 바람이 나오는 부분에 이 나선형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만 가지고도 바람 색이라든지 바람의 질이 완전히 다른 형태의 바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울 때는 선풍기 아무리 세봐야 이거 너무 시원하지 않은데라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바람의 질이 확실히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선풍기라고 하네요. 색깔이 이뻐요? 이거 색깔 완전 이뻐요. 그래요? 완전 마음에 들어. 이거 뭐 무슨 파스텔 톤, 마카롱 톤 그러는데, 나같이 원색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칠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네? 감성이 있으신 분은 좀 아니요, 보는 눈이 너무 다르시군요. 귀엽지 않아요? 지금 색깔이 핑크, 그린, 블루 이 세 가지 유행을 해서 랜덤 발송된대. 아휴. 아니요, 1+1이기 때문에. 네, 일단 두 개. 일단 두 개는 건지실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일단 두 개는 옵니다. 예. 이게 이제 2200mAh고요. 미야킴님이 원색 좋아하면 늙은 거라는데 왜 원색 좋아하면 늙은 건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이게 눈이 침침해지니까 선명한 게 좋거든. 선명. 저는 파스텔이 좋아요. 저는 노안이 있긴 하지만 파스텔이 좋아요. 아니야, 원색이 건강해 보여서 그런 거예요. 일단 나 이렇게 되면 인정하는 거잖아.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속옷이요 점점 빨간색이나 그 파란색이나 이렇게 하늘색 같이 좀 그 채도가 강한 속옷이 그렇게 끌리더라. 왜요? 촌스럽게? 빨간 내복도 아니고 왜? 맞아. 왜 부모님들이 빨간 내복을 좋아하시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지금 그 빨간 내복이나 빨간 팬티가 이뻐 보여. 내가 뭔 얘기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오늘 스스로 선풍기 색깔 얘기하다 지금 내가 무덤을 파고 있는데? 종이라도 쳐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못 들은 걸로. 네. 알고 싶지 않대. 갑자기 알고 싶지 않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예. 선풍기 PPL은요, 파켓모에서 급 중단하고, 선풍기 빼. 딴 거 저장. 다른 걸로 바꿔. 저거. 네. 더럽다, 나왔다. 자, 여러분, 선풍기 PPL은 안 한 거예요. 네. 네. 필요하신 분은 사시고요. 네, 상품 바꿔. 네, 이걸로 바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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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빙 미숫가루입니다, 여러분. 선풍기는 1+1 12,900원이에요. 네. 네. 포인트 별도로 쓸 수 있으니까요. 네. 12,900원 이거 훨씬 더 살 거고요. 50세트 한정이에요. 사실 분들 빨리 사셔야 돼요. 네, 100개밖에 없나 봐요. 빨리 사야 되겠다. 이게 이제 미숫가루가 있네요. 설빙 미숫가루라고. 네, 진짜 대박. 설빙에서 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상표는 설빙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빙에서 나온 거네요. 설빙에서 출시했어요. 설빙에서 출시한 걸 우리 파켓몰에 파는 거구나. 어떻게 파켓몰에 설빙 같은 메인 브랜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지? 제가 사주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다 지금 감격스러워서. 빨간 팬티 얘기밖에 안 하잖아. 왜 그러셨어요? 빨간데 이게 검정 밴드 줄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밴드는 빨간 게 밴드는 까만 게 좋아요. 네. 아무튼 몰라, 오늘 PPL 망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제가 기력이 떨어져서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귀를 씻자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빨간 설빙 아니고요, 설빙 미숫가루입니다. 이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는 세 세트에 지금 17,000원이래요. 지금 원재료는 일단 대부분은
다 국산이고 중국산은 볶음 콩가루하고 볶음 검정콩 분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요, 고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요거면은 이제 한 잔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커피하고 다르죠. 커피는 믹스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거는 분말 자체를 먹어야 되니까 얘가 한 포야. 이거 한 포를 잔에다 타면 되는데 아이,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이거 잔에다 타먹고 이러면은 사실 별로 맛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잘 안 먹게 되고. 어떻게 우리 타야 돼, 이거를? 미숫가루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양푼 같은 데다가 미숫가루 이렇게 넣고 몇 개를 풀어야 돼? 얼음 동동 해가지고 이렇게 확 해가지고 탁 나눠 먹으면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많이 나와서 컵에 하나 하면은 그건 그렇게 맛이 정이 없어. 맛이 없어. 야.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게 보통 한 박스 안에 이게 몇 개야? 8개가 여덟 개. 들었으니까, 8개 9개인데? 다 타. 하나, 둘, 셋, 넷. 10개 아니에요? 10개인데, 10개? 네. 10개를 다 타. 그냥 응. 나눠 10개를 다 타? 응. 야, 그러면 진짜 세숫대야에서 타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양푼 같은데 시원하게 얼음 쫙 넣고 그냥 그렇죠. 시원하게 시원하게 걸쭉하게 타가지고 걸쭉하게 국자로 국자로 떠서 사발에다가 아. 냉면 대접에다가 맞아. 야 우리 왜 그렇게 먹었지 어렸을 때? 이렇게 되면 뭐 선식 건강식 이거 아니야. 그냥 아니야. 찐이야.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거야. 그 정도 되면. 아니 네. 근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그저께 정말 땀 줄줄 흘리고 다녔잖아요. 그럴 때는 어린 시절 먹던 그 얼음 동동 띄어진 미숫가루가 그립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이제 선풍기 바람을 같이 쬐시면 훨씬 시원하겠죠? 네. 아이 선풍기인데 빨간 반쭈밖에 생각 안 나. 반쯤은 켈빈 클라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파켓몰에 없죠? 네, 그건 없습니다. 네. 네. 자, 요거트에 타 드신다고. 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네. 예.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거 세 세트가 17,000원입니다. 세 세트가 17,000원. 30호에 17,000원이야. 네. 이 정도 가지면 한 50인은 먹을 수 있겠다. 17,000원. 카페보다 홀랐네. 네. 세숫대야 타서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는 아이들하고 드실 분들한테 아이들한테 그런 좀 기억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그 기억처럼. 네. 근데 우리가 선전을 너무 못한다. 선전 왜 이러냐고.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길대요. 네, 반성하면서 마지막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난민이란 주제를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이 시간에 꼭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나라도 이제 난민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었을 때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오셨을 때 그때 뭐 국민청원까지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일단 그 당시 제 느낌은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잔인하죠. 네, 잔인하고 외지인에 이렇게 우리가 포용력이 없었나라고 하는 심성을 좀 보여준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사실 저도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송 작가님도 이제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고 저도 국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게 되면은 난민에 대해서 그 정도로까지 터부시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발 거부 이런 심리는 없거든요. 난민이 제 나라 버리고 뭐랄까 아무 도움 안 되게 남의 나라에 이렇게 기생하러 온 백해무익한 뭐 이런 존재 이런 느낌들이 사실 좀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난민으로 예전에 뭐 그 전쟁통이나 뭐 예를 삼국시대 같은 때는 고구려 난민, 백제 난민이 있었겠지만 그 이후 안에는 뭔가 안정적인 지역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삶을 오랫동안 영유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워낙 또 방위가 철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뭐 미립국이나 난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연히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정치적인 난민, 요즘 글로벌 생겨나는 정치적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이런 상황이 사실은 처음이고 당황스러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우성 님도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셨고, 지금 송현주님은 언론이 이것도 왜곡했어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찬성해? 너네는? 반대야? 이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정말 그 난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이 그냥 객관적으로 일단은 좀 아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일단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자신의 입장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턱대고 난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일단 무조건 찬성의 차원이 아니라 근데 객관적으로 난민은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워낙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국제정치 송작가 TV를 좋아하시는 분들마저도 그래도 전 난민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기 때문에 혹시 거부감 있지 않으실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난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 난민이 지금 7,950만 명 정도예요. 이게 1년 만에 무려 870만 명이나 증가를 하면서 계속 최대 규모를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80%는 지금 식량난과 영양 부족이 시달리고 있고요. 또 많은 수는 기후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7,900, 그러니까 거의 8천만 명, 우리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난민들은 대다수 73% 정도는 최대한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 은신처를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민을 그냥 뭔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 또는 낯선 존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6.25 때 왜 북한에서 우리 그 피난민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난민들.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고지고 하면서 피난을 내려오면서 꼭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대다수가 하셨지,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면서 내가 영영 여기를 안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이민 아니고 피해 온 거지, 잠깐. 그렇죠. 잠깐 피한 거죠. 잠깐 피한 거고, 이 상황만, 이 위급한 상황만 넘기면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니 대통령 부모님도 난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피난민이시잖아요. 흥남부두에서 네. 지금 우리 미군 네. 군함을 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때 미군 물자 버리고 우리 피난민들 태웠죠. 네, 피난민들 태워주는 그게 네.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없죠. 있죠. 네. 네. 그거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왜 미국 잘한 것도 있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왜 타임리스 뭐지? 그거 시간 여행과 관련된 드라마 만들면서 이니 대통령 부분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 태워야 돼. 우리 이니 대통령이 난민 출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쎄해지네요. 내 느낌이. 부모님이 난민이셨어요. 사실 저도 난민 출신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일본에서 사시다가 건너오셨으니까. 할아버님이요? 네. 아버님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데리고 오셨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가 난민이신 분들 되게 많고, 지금 우리 중에 난민의 후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난민의 후손이었어. 네, 난민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착해서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정착. 네, 그게 맞아요. 왜냐면 후손인데? 네. 태생인데? 네. 자, 팔레스타인 난민들. 기어이 내려네. 네.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85만 명이 쫓겨나서 나가서 난민이 됐잖아요. 그들의 후손들이 태어나가지고 지금 500만 명의 난민들이 그 인근 국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레바논에서 태어났고 요르단에서 태어났지만 그 친구들은 스스로를 난민이라고 생각해요. 왜? 언젠가 다시는 팔레스타인으로 내가 돌아가서 살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본으로 돌아가실 건 아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난민은요, 이민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 비자라 그래야 되나요? 체류 그 권리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언제든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국제적인 상황, 뭐 내부의 상황 때문에 잠시 피해와 있는 사람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 맞아요. 이 사람들을 들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경제에 큰 뭐 부담이 된다든지 범죄율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래도 뭐 북한에서 온 거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그 예를 드냐면은 대다수의 난민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근 국가에 정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굳이 멀리까지 안 간다는 거. 좀 근데 돌아가기 편하려고. 그렇죠. 다시 가려고. 근데 문제는 그럼 왜 유럽까지 가요? 그럼 왜 예멘 난민이 대한민국까지 와요? 인근 국가에서 인근 국가도 사실은 안정이 돼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여러분 그 분쟁 지역,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 지도를 보십시오. 인근 지역도 사실은 다 전쟁터예요? 네, 다 전쟁터예요. 다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전쟁터. 그러니까 여기 피신해 있으면 괜찮겠지 이랬는데 여기서 전쟁이 또 터져요. 또 정치적 혼란이 있어요. 또 독재 정권이 생겨요. 그러면 이들은 여기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옆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번지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서 예멘 난민들이 정말 물설고 땅선 제주도까지 오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EU 평균 난민 인정률이 33%였습니다.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0.4%였습니다. 1%가 안 되네요. 네.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죠? 비행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구에 타고 와야 될 텐데 네. 배를 얻어 타든. 근데 그 난민들이 예멘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동남아를 경유해갖고? 경유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제주도를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동남아 쪽이 이제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뭔가 일이 틀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부랴부랴 우리가 또 다시 살 길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 난민과 관련해서 난민 산업, 그러니까 참 이런 거에 산업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그런데 난민 산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중간에 브로커들이 낀다는 거죠. 탈북민들이 북한을 탈출할 때도 브로커들이 끼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난민들 중에서도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분쟁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지, 브로커한테 돈을 줘야지만 그 나라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가지고 사진전이 열렸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을 찍은 사진 작가가 이제 한국 분이신데 그분이 직접 난민들과 함께 출발했어요. 분쟁 지역에서. 그래서 터키에서 150달러를 주고 난민선을, 그러니까 보트를 올랐어요. 보트에 올라가지고 150달러를 줬는데도 그 보트에 정원 이상을 태운 거죠. 가다가 또 중간에 얘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섬을 다 이렇게 저어가지고 겨우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 그리스 본토로 이동하고 거기서 다시 여러 나라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독일까지 가는 그 일정에 이분이 이제 동참을 하셔가지고 그 중간중간 사진을 찍었는데 그나마 150달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난민이라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포탄 떨어지면 맞아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난민 산업 규모가 터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크게 리비아, 그러니까 지중해에 접해 있는 국가들 있죠.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 유럽과 지중해를 맞붙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는 난민 산업이 굉장히 좀 발달을 해 있다. 중간에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다. 이게 참 나쁜 쪽으로 발달한 산업이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나라까지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쉽게 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뭐 그 난민들이 모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15,452명인데 와, 많았네요. 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건 79명이고요. 우리가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4월까지 총 난민 신청자는 68,761명이에요. 그러니까 1994년부터.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몰랐어요. 난민법이라는 게 있는 줄 난민법 몰랐는데 있습니다. 이게 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법으로 제정했다 그러네요.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2013년에. 네. 그러니까 이제 7년 전인데 아무튼 2013년에 제정 이후에도 법은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난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한 저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해에 9.7%의 난민을 인정해주고 계속 감소해서 2018년엔 3%, 2019년엔 0.4%를 기록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글쎄요, 저는 이 난민 인정률 자체가 별로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치상 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도 맞고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난민법이 사실상 북에서의 탈북 그 어떤 주민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법이 아니었나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분명한 건 우리나라도 난민에 관련된 일종의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는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상정하는 매뉴얼은 이제 일본에서 대지진이나 뭐 이런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난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정변이라든지 또는 뭐 백두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피치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량의 탈북민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준비한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용소를 어떻게 짓고 뭐 몇만 명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뭐 이런 것들의 매뉴얼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의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 난민에 대한 배려나 고려는 사실 좀 없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일이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부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피는 그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만 살고 있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세계 지구촌 안에 있는 하나의 국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교육국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전 세계 170개국 이상하고 경제적이든 외교든 정치적인 교류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 우리는 국제적으로 해야 될 책임의 소지가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뭐 외국에서 재난 상황이 생긴다든지 또 어떤 뭐 유민 상황, 이번에 그 보건 관련한 방역 관련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런 나라를 지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해버리면 그거는 분명히 뭐 명분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국민들도 픽픽 쓰러지고 지금 감염이 확대 중인데 왜 다른 나라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근시안적인 시각인 거고요. 지구촌의 동반자로서 이 세계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지위와 국력에 맞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매난민을 다 받자는 얘기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가난한 기아 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다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이러한 국제적인 기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기여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비추어 본다면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 이제 아프리카 뭐 난민 돕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제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이 뭐 우리도 결식아동이 몇 명이고 뭐 고아가 몇 명이고 입양돼서 나간 애들도 못 돌보면서 저 먼 나라에 있는 거까지 어떻게 돌보란 말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봐요.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요, 또 언제든지 반대의 입장으로 또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거나 혜택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란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갖고 이게 단순히 버리는 돈이 아니에요. 국제사회를 통해서든 나중에 그 사태가 이어지는 걸로 통해서든 또는 그 혜택을 받은 분들에 의해서 우리의 위상이나 국격이 높아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참전 용사들한테 마스크 관련된 지원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마스크 관련된 지원을 할 테니까 니네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참전 용사들 찾아더라
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간 거야, 외교적으로.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잊고 지낸 거야. 음. 한국한테 참전하고 왔지만 맞아. 아프리카 먼 나라에 있는 국가, 남미 먼 나라에 있는 국가 사람들은 희생만 하고 다 잊어버렸는데, 심지어 파병을 시키는 국가에서 잊어버렸는데, 그 한국이 지금 나의 건강을 생각해서 마스크를 보내왔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크게 감동받고, 또 이거 자체가 야,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컸구나, 옛날 전쟁 때 폐해 있는 한국이 아니로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한 사실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없어요. 이거 굉장히 사소한 일이고 돈도 얼마 안 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성장을 했구나를 한 큐에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공적 원조 수십억 달러 쏟아붓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괜찮은 나라고 멋있는 나라구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인접국의 책임 아니냐, 또는 뭐 그 나라를 수탈했거나 그 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나라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충분히 그런 점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국가들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어려운 사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세계 질서와 어떤 글로벌 위기를 같이 극복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외교이고 국격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론 우리 세금의 일부를 그 사람들의 주거라든지 복지라든지 최소 생활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반사 효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거를 대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터부시해가지고 마치 동냥을 하는데 쪽박은 깨지 말라 그랬거든. 네. 누구를 동정하거나 누구를 말하자면 적선 주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고 이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었다는 차원 안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걸 하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걔들 다 돕고 난 다음에 외국 사람들 돕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인연 닿는 대로 인연이 닿으면 그 닿은 인연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다시 불법인데? 예, 인연이 닿으면 또 그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아까 보고 싶은 사람님께서 마스크 받은 그 참전 용사들이 다시 또 한국을 위해 싸울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제관계가 굉장히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여기서 강대국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도 우리 거 챙겨야 되고 막 이렇게 냉혹한 정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은 이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사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 우리 내부도 들여다보지만 동시에 우리와 인연 닿는 외국인들, 난민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구나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차근차근 정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정부만 매뉴얼 준비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매뉴얼 준비해놓고 거기에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출 것인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용력을 가져야죠, 우리가. BTS가 나가가지고 국격서 와 잘했다 박수만 칠 게 아니고 우리가 BTS만큼 그 친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국민으로 나란히 서야지. 예를 들어서 BTS는 유엔에 가가지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영어로 막 얘기해가지고 정말 그 10대 소녀들이 나는 내가 하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말 듣고 그 오빠 말 듣고 RM 오빠 말 듣고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알았어요. 누구 좋아하는지 알았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RM 오빠의 같은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야 난민 싫어 너네 그지 새끼들 다 싫어 우리나라 오지마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 뭐 이러는 거. 만약에 오면 내쫓아.
이거는 어? RM 오빠들, 진 오빠, 정국이 오빠, 지민 오빠가 사는 나라의 국민들이, 어우, 완전 실망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정 리얼인데? 아니,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진짜 그 친구들, 케이팝 친구들한테는요, 케이팝 밴드 친구들한테는 곧 BTS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BTS가 대한민국 국민의 표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BTS 참 잘한다. 박수 쳐주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는 저 친구들만큼 부끄럽지 않은 어른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는 대한민국은요, 이제 1950년 6.25 전쟁 당시에 역사상 가장 많은 참전국들 연합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유수호 뭐 이런 게 이렇게 기치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렵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만큼이나 어려운 국가들이 그 당시에 참전해서 도와줬었어요. 맞아요. 이디오피아 같은 데서 왜 자기 그 왕궁 수비대를 보내줘가면서 왕이 특별하게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싸워라라고 얘기해갖고 그 최전선에서 그 많은 희생을 해나가면서 우리를 도와줬겠습니까? 그 이디오피아가. 그거는 그 왕이 스스로 느꼈다는 거야. 자기가 독립 관련된 뭐 전쟁도 치러보고 외세의 침해도 받아보고 외국 국가의 침입을 받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남을 돕지 않으니까 나 어려울 때는 아무도 나를 안 돕더라. 그러니까 나는 한국이란 나라를 돕겠다라고 참전해줬다는 거야.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터키라든지 이런 데서 돈 받고 참전한 쿠르드 용병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일본도 우리도 참전했는데 그때 참전 못하게 해갖고 말 안 하고 했지만 우리도 한 12,000명 보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참전국지 달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남을 돕지 않으면 나중에 남도 나를 돕지 않는다. 뭐 빈천지교가 불가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왔던 어떤 국가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와서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들이 완전히 파괴돼 버린 대한민국을 보고 진짜 이 남한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아무런 폐허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 하에서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던 참전 용사들이 지금 돌아와서 대한민국 발전을 보면 그렇게 감격해 한대잖아요. 내가 도왔고 내가 지켜낸 자유의 가치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연그럽구나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죠. 왜? 우리 이제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의무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 댓글에서 저희 말을 오해하시고, 그러니까 귀를 안 여시는데, 난 듣기 싫고 다 싫고 너 싫어. BTS 이용하지 마.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난민을 다 받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국격에 걸맞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귀 막고 난 싫거든? 꼭꼭 싸매고 사실 건데요. 그리고 뭐 팔아먹을 때만 그러면 국제사회 이용하실 거예요? 우리 물건 팔아먹고 우리한테 이용할 때는 국제사회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사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무슨 심보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그런 사람이랑 친구하고 싶으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나 이용해먹고 내가 정작 필요한데 그럴 때는 쌩까고 이런 사람 이 친구로도 싫어요 솔직히. 뭐 이런 얘기로까지는 확대시키기 싫지만 우리가 남북 통일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그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된 한반도 남북한의 통일된 국가 안에서 저쪽에 어려운 북녘 동포들을 돕고 도와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대구에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대구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지원해줘봐야 저렇게 비협조적이고 뭐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저렇게 조사도 안 되고 이런데 해줘야 돼라고 실망하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도와야 하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상하지만 우리 국민이고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도왔잖아요. 이러한 포용력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국제적인 사회, 바른 사회, 열린 사회,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민주적인 사회를 위한 이 시민의 의무이자 조금 해 나가야 될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강요한 적은 없어요. 저희가 강요 네. 아니라니까요. 앨리스님이 국경 닫으니까 코로나 안 걸리던가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 하셨죠. 그래,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들 안 받아줬으면 독립운동 어디서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저희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문 닫고 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것도 충분히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문 닫으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나요? 다 먹고 살기 지금 힘들어지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세계는 문을 열고 살아야 되는 정말 공존의 존재들이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자는 거지. 우리 거 다 뺏기고 다 열어주고 다 내줍시다. 아니라니까요. 네. 예. 좋은 취지에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강요 방송했다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좋은 취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나 제도상으로나 이런 걸로는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난민의 개방적인 국가 맞고요. 관련법을 가지고 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거는 또 법무부에서 그 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까다롭게 선발을 하거든요. 굉장히 근데, 까다롭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은 특히 까다롭잖아요. 특히 까다롭죠. 네. 그래서 아까도 유럽은 33%인데 우리나라 0.4%란 얘기예요. 거의 안 받아주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난민 신청서가 모두 영어로 접수가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영어를 하지 못하는 난민들은 그 통역을 구하는 것 자체부터가 통역을 구하는데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난민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최소한 대학 이상 나온 엘리트여야 가능하다고. 엘리트 또는 그 언론인 출신이거나 그 나라에서 정말 왜 소위 말해서 상류층이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 아니면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난민 지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마 전복 수산 영어 조합법인은 완도군에 있는 200개의 전복 어가와 함께 활전복의 판매와 전복 스테이크, 절편 전복, 전복의 홍삼회 등 가공 전복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전복 어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완도의 바다 밑바닥은 맥반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플랑크톤이 풍부해서 많은 해조류들이 바다 숲을 이루고 있고요. 그 전복 어가들은 11월에서 3월까지는 미역을, 4월에서 10월까지는 다시마를 먹여서 청정 바다에서 전복을 키우고 있다고 하네요. 전복 농가를 돕고 건강과 면역력 증가 효과가 탁월한 전복을 드셔보세요. 이 청정바다 완도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인 전복 17마리에서 20마리 1kg을 35,000원에 택배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번호는 010-8302-1147 010-8302-1147번입니다. 친구야, 부자 되라. 이러다가 이제 난민 신청서 내지는 질의서를 한글로 작성해서 대답하게끔 하기. 설마 그렇게는 안 하겠죠, 우리가? 네. 최소한 난민을 받으면 그 난민에 대한 소개서라든지 뭐 진술서 같은 거는 그 나라 국가로 해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영어로만 이게 줘놓으니까 영어 못하는 난민들은 대부분 시험 자체를, 평가 자체를 포기하고 맞아.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맞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왜 우리가 국제정치하면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 있는 곳도 많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로 다 가 있거든요. 200개 넘는 나라로 다 가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언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여러 개의 언어를 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어야 된다. 그 인재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나라 언어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진짜 급하게 많이 하는데, 가장 이용하기 좋은 친구들이 사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거든요. 우리한테 그 아이들 한국 아이들이잖아요. 그 친구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양쪽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는 그 친구들 활용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의도적으로라도 이렇게 소수 언어들,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인재들을 키워내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 더 이렇게 뭐 세계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뭐 어느 국가인지는 모릅니다만 네. 어느 나라든지 그 난민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교민이 현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있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는 맞아. 인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그 나라와 전혀 무관한 나라가 아닙니다. 맞아요. 얘만 해서 예를 들어 100명을 받았다고 치면 100명 이상의 교민이나 교민이 있어요. 뭐 외교관이 누구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네. 그들과 거기에 신세를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와 있는 그들의 사람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나라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은 늘 조마조마하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한국 사람인 걸 그 나라에서는 알고 있는데 혹시 한국이 그 나라 출신 난민들이라든지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했다거나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면은 그 나라에 가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안위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 많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막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가 확 늘어날 때 교민들이 너무 힘들고 박해받고 시달렸는데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역으로 지위가 더 올라가고 또 뭐 그 우리나라의 방역 비결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방식대로 이게 하는데 국가가 하는 데 따라서 해외에 나가 있는 교민들 또 우리의 국격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저희 방송을 통해 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만하시죠. 지금,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그리고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다 저희도 협약국입니다. 그래서 국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는 난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법적인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렇다 치는데, 한국은 인구수가 적은데도 어떻게 그 지역, 나라 없는, 그러니까 한국 교민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게 이제 한국인들의 어떤 근면성이고, 개척 정신이고 도전 정신이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60, 70년도 이후에 우리가 수출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을 때 그 현지의 어떤 그 수출입을 뚫어내는 사람들, 와이셔츠 하나만 들고 중동을 가서 뭐 100만 불 신화를 잃었다면 뭐 대우 상사 뭐 이런 거 있는데 미생에 있는 이런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알래스카의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고무신을 팔았던 신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개척 정신이 그만큼 대단한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낯설고 물선 땅에 언어도 안 통하는데 하얀 노란 피부색을 갖고 나타났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또 원주민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최소한 우리가 지금 유민들이나 이민을 보고 있는 시선보다는 그래도 좀 더 따뜻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정말 분들입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아주 열띤 참여 감사해 주시고요. 재미없어서 접어버리려고 했던 주제인데 이렇게 많은 반응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매번 마지막 주제는 치열하게 이렇게 맨날 마지막에 이래서 이제 마무리도 안 되고 갑자기 이제 인질 막 후원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네, 방송 이제 끝내려고요. 여러분 이제 진짜 끝낼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 긴 시간 동안 오늘 또 방송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귀에서 피 나셨죠? 마무리할게요.